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남인근입니다. 오늘은 남인근 이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워크테크 2050이라고 한 2년간 유엔미래 포럼 전세계 66개국에서 2050년이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변하고 기술은 어떻게 변하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어떤 위기와 도전이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을 전체 다를 아울러서 이 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오늘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남이사님, 예.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차세대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면 그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 지역에서 또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대량 이주가 또 발생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5가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좀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워크테크 2050이라는 것은 넥스트 테크놀로지에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업혁명이 4차까지 갈 수는 없고요.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는 정보화 혁명, 그 다음에는 바이오, AI, 인공지능 또는 블록체인 또는 지금 5G 이런 기술이 나오죠. 이런 기술을 저희는 넥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NT. 그래서 이 NT 시대에 시나리오를 저희가 썼어요. 왜냐하면 미래 예측은 한 가지로 간다라고 하면 100% 틀리죠. 그래서 3가지, 아주 나빠지는 경우, 중간쯤, 그 다음에 아주 좋아지는 경우, 그래서 상중하로 시나리오를 저희가 써서 이 책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넥스트 테크놀로지, NT가 많이 다가오면 대량 실업도 있고, 그죠? 예. 대량 이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좀 설명해 주실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여기 보면 교육과 학습이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와 거버넌스 부분도 있고, 기업과 노동, 문화예술, 미디어,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나눠놨는데, 사실 교육과 학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STEM이라고 해갖고 과학, 기술, 공학,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수학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갖고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이 미국 정부 이야기가 이제 좀 그 영향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제롬 글렌이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많은 이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약 30년 전에 앞으로는 스템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를 가르쳐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왜 그러냐면 이제 미래에는 수명 연장이 일어나서 예술, 시, 음악,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거는 스스로 자기가 온라인상에서 공짜로 배워요. 그래서 25이 넘어서 내가 연애를 해보고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은 스스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 40이 넘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주변에 사람이 죽은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철학은 40이 넘어서 배워요. 수명 연장이 일어나서 옛날엔 60에 죽었지만 이제 150세까지 살면 대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 100년을 공짜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매일처럼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학교에서는 스템만 가르쳐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 고등학생이 스템을 혼자 못 배워요.
근데 예술, 아트, 문학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커서 혼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AI의 도움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신기술의 도움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책의 끝에 보면은 앞으로 스템조차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템마저도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브레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CI 기술에다가 TDCS 기술에다가 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퍼 기술에다가 해서 뇌에서 뇌로 그냥 정보가 전달되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큰 변화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로 나눠서 교육학습, 그죠? 네. 교육학습만 해도 2050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예측들을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다 정의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것이다. 대강 이렇게 좀 연구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인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그 원격 무상 교육 시스템을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그래서 대략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에서 130세까지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20대 미만, 20대 전후에서까지 공부했던 교육이 다시 전부 다 재교육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때 이 재교육이라고 하는 그 주기가 더 빨라져야 되는 건가요? 뭐 주기도 없죠. 매일처럼 배우고 매일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업로드 다운로드 되면 한꺼번에 엄청난 것을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뭐 주기로 따지다든가 이런 시대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는 손만 잡으면 내 지식 또는 정보가 상대방에 넘어가요. 이게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신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타임즈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수명과 관련돼서 악수를 하면서 그 시간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영화 못 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건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학원으로 안 몰려도. 그렇죠. 딱 손을 학원은 잡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학원 하지 마세요. 학원 소멸 얼마 안 남았습니다. 2, 3년, 4, 5년 남았습니다. 학원에 가서 배운 공부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요. 차라리 안 배우느니만 못하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육과 학습의 STM을 하는 부분과 이게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단계별로 또 이렇게 들어야 될 부분과 뭐 젊은 때는 공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나이가 한 60, 70 넘으면 그렇죠. 스템은 주로 초중 고등학교 때 스템을 하자 이런 거고 대학교에서마저 뭐 문학 이런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부 창업한다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전부 스티브 잡스 되고 싶어 하고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전부 다 가라지에서 그죠. 집에 차고에서 창업해가지고 부자 됐으니까 초등학생부터 창업하려고 그래요. 창업하려고 하면 뭐 할까? 스템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하는 거 배워야 되고 거기다가 수학을 해야 되니까 매스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또 생각나는 부분이 직업 재교육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직업 재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업자로 또 전락을 하느냐 또 그 기술의 전환에 따라서 같이 동성을 해서 이제 발전적으로 강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직업 재교육도 뭐 지금은 자동차 만들던 사람들이 그죠. 뭐 인공지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 사이에 중간에 뭐 로봇을 어떻게 조종을 하느냐 좀 더 쉽게 배우거나 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런 재교육을 시키는 이런 분야 연구하는 분들이 꽤 있고 하니까 아마 저희들은 아마 적응을 잘 해 나가지 않을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 또는 비즈니스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이런 다른 데 크게 떠오르는 건 없나요? 그 분야가 지금 교육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으로 가면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전부 다 각자가 이제 그 추진을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표준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책에서 약간 내용이 벗어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상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드론이 활성화되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택시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 이착륙 승강장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IoT에서 사물 인터넷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물 인터넷은 만물 인터넷으로 지금, 그죠? IoT가 아니라 뭐 everything 들어가서 EOT니 5G가 나오면 정말 이 만물 인터넷은 날개를 다는 거고 5G가 오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고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그 스마트 시티 A, B, C가 있잖아요. 뭐 서울을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스마트 시티의 조건은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느냐, 몇 메가와트를 그죠? 왜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저도 지금 이게 유튜브 찍어가지고 데이터 보내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보죠.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그죠? 빨리 퍼뜨리고 5G가 오면은 뭐 요구, 수요, 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도시계획 안에 스마트시티 안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스마트시티 안에 집어넣어야 할 게 지금 이야기하는 1번 스마트시티 안에는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용이하게 5G를 감당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에어택시입니다. 공중에 돌아다니는 택시, 드론 택시죠. 이제 자동차는 저희는 없어진다고 보고요. 자동차 대신에 에어택시, 날아다녀요. 왜 자동차는 가는데 10분 걸리면 나르는 것은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공중이 차라리 엄청나게 더 땅이 많습니다. 땅은 그저 평평한데 공중은 굉장히 높아요. 얼마든지 높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승강장이라든가 에어택시에 대한 그 연구들을 뭐 거의 다 진행이 다 되어 있고요. 외국에서는 에어택시 제일 먼저 두바이에서 2017년에 시범 운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5년간.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다 정해진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뭐 제일 먼저 한다 이러는 거는 전혀 없어요.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수순이죠. 예,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대신에 또 메이커시티라 그래요. 스마트 하면 뭐하냐? 기계만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메이커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메이킹 해야지, 그죠? 그래서 메이커시티,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도 죽었다. 메이커시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마무리를 조금 이렇게 해보신다면 뭐 어떤 걸 강조를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실업률은 더 증가할 건데 정부가 그 실업률 증가에 대한 그 재교육을 통해서 그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더 발빠르게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대표님은 어떻게? 자, 실업률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또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그 노동으로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어먹고 뭐 더 월급을 타고 이렇게 됐는데 노동의 소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본소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죠? 깨끗한 공기를 마셔요. 공기가 공중에 돌아다녀요. 이렇게 하듯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그 나라의 리소스 같은 거예요. 그죠? 자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는 거죠.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2030년이 되면 35년 정도가 되면 기본소득이 들어온다라고 계속 쓰여 있어요. 이 책에 보면 2035년이 되면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줄 것이다.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노동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실업률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다니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수한 가난한 국가 빼고는 대부분은 기본소득으로 간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 증가, 노동의 소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2050년이 돼서 그죠?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개념 자체마저도 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로봇이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요. 그게 최대 세금 액수가 그치는 곳이 로봇입니다. 로봇에게 우리가 일을 시키는 대신에 로봇한테 그죠? 60%, 80%, 99% 세금을 매기죠. 우리 대신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로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그죠?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요. 또 다른 뭐 크게 한마디 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남이사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